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참혹한 사건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예. 대전에서 그 1학년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피습돼 숨졌는데요. 이런 참혹한 사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학교 안에서 이뤄진 상황이고 또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를 뭐 특별한 교실에 데려가서 이런 일 발생했을 때는 취약한데 사실 이거는 감시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들이 이게 일부 아주 뭐 선생님들의 이런 일탈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글쎄요, 우리 말 진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이 경찰 조사 이후에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당부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어떤 대책 내놓는지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 사실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 하시면서 이 예. 사실상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이 대선 출마 첫 주자로서 출사표 비전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좀 달라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검사나 변호사 출신 법조인들처럼 서로 감옥 보내려고 그리고 서로 방탄하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걸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좀 감각이 있고 무엇보다 과학기술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젊은 세대가 사회 전면에 나서야 되고 그래서 제가 흘러간 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대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새로운 시대를 좀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이 주류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의 한계성 뭐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할 대안 있으십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 직후에 이제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세대 교체랑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대선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세대 교체와 함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부터 국회까지 싹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아엎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계 개편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방향이 예.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 같이 그 두 개의 옵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온건 보수 또 그리고 온건 진보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한쪽을 택해서 속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저랑 또 친하고 또 저와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확실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점에 있는 분들이 결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또 다른 정당을 뭐 창설할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개혁신당을 말씀하시는...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 보시는 거군요. 예. 여당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청권에서 좀 이 논의를 함께 이어가고 있는 정치인들과 세력들 있습니까? 충청권에는 저희가 이제 뭐 원래 충청권이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가지고 캐스팅 보트 역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충청권이 소위 말하는 뭐 그 호남 중심의 어떤 그런 세력이 큰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또 영남 중심의 세력이 큰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결부되어 가지고 가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중도적 성향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충청권의 정치인들과 연대해서 또 다른 더 넓은 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저는 충청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충청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민심을 따라가는 중도적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과 말씀을 좀 나눴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그 판이 벌어지기 전에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일면이 장식이 될 텐데. 그런데 그거는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예. 그럼 차차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충청권 결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춰서 뭐 통해서 이제 생존 전략 찾고 있는데요. 뭐 충청광역연합 그리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까지 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 문제 해결할 대안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경기도 남부 지역 동탄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이미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닿는 천안, 아산 같은 곳들은 뭐 GTX 연계 문제까지 검토되면서 수도권과 연계가 매우 강해질 수 있다 보고 그런 부분은 또 확실히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또는 이걸 확장한 CTX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대구 경북이 최근에 대경선 광역철도가 생기면서 지역 간 연계나 통합이 진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저도 그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종시, 저희 지역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설 추진 중인데요. 뭐 이 지역 일각에서 세종을 좀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브라질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1960년에 브라질의 행정수도 브라질리아가 잘 정착된 것처럼 세종시도 이제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까지만 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거로 보이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불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청와대를 다시 이용하자는 이야기랑 이참에 세종을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청와대는 지난 3년 동안 개방을 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다른 공간을 활용한 뒤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는 대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인데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비슷하게 서울과 세종시의 병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그렇다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병립 가능한 형태라고 봅니다. 오. 예전에는 이제 서울을 완전 들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에서 관습헌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수도로서의 서울과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병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에 여야 모두 그 정치권이 개헌 카드를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개헌 시기와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헌은 이미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원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걸 나눠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 볼 건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주도하면 이게 궁지에 몰려서 개헌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당선 이후에 개헌을 적극 추진한다는 약속 정도를 모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개헌 네. 카드를 내걸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개헌을 추진하는 동력은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개헌에 대한 동력. 여기서 말하는 네. 동력은 뭐 국민들의 지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을 말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뭐 질 것 같으니까 개헌 얘기하냐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는 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선된 직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탄핵 정국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네. 가정한다면 예. 그 여야 잠룡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 꼽으신다면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들의 공간을 사실상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후보가 되실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저랑 다 사적으로 모두 우호적인 관계로 인간적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우열을 좀 평가하는 건 실제 영향 줄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셨는데요. 예. 예, 그 이유 여쭤봐도 됩니까?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 모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젊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카카오 택시를 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네, 저도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족처럼 덧붙이기를 이준석은 이런 거 못한다라는 말을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젊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억지를 쓸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굳이 말하면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고 저는 카카오 택시를 타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2018년에 제가 택시 기사를 2달 동안 하면서 카카오 택시를 운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3시 된 분이 젊은 이런 티를 내려다 보니까 뭐 제가 의식이 돼서 그렇겠지만은 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전에 그 의원님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예. 통근하시면서 이렇게 잠이 든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은 일상이고 나는 카카오 예. 택시도 몰아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아니, 그리고 젊다면은 좀 다른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지금 광고 아이템으로 쓰는 거는 이게 너무 좀 티납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한동훈 네. 전 대표의 경우 이제 세대 교체론을 띄우고 있는데 이것이 네.
어쨌든 이 의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그러면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캐스팅 보트가 되었고 2030 세대가 상당히 그 표심이 중요하게 되어가는 상황인데 2030 세대가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는 아버지 뻘입니다. 53세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격차가 상당히 느껴지기 때문에 저랑 같은 공간에서 뭐 경쟁한다거나 아니면 협력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위에 정치판에 60대, 70대 이런 분들을 보다가 본인이 53세라 가지고 이제 젊다고 이제 계속 광고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여의도 문법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3세가 젊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여의도만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53세면 제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사회적으로 허리에 해당하는 아주 중추적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이제 원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걸 광고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지금 오히려 그 젊음을 강조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이제 이재명 대표 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잘산이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또 소위 우클릭 전략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나쁜 방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좀 다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조기 대선이 오다 보니까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정책적 스탠스에서 이 대중적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기본소득 시리즈나 아니면 돈 퍼주기, 친중, 친저적 스탠스 이런 거 버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러다가 이제 너무 그 국민의힘과 가까워지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좀 걱정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30조 원 네. 이상 추경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2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추경에 저도 동의하지만 이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대규모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이라면은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2달 전에는 이걸 다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30조 원 가까운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그 사이에 나는 옳고 그때 윤석열 예산은 틀렸다는 걸 증명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좀 지금 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로 그 예산을 삭감한 주체가 민주당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소환제의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고요. 여기서 국민소환제가 예를 들어 소환 요건을 몇 %로 정하느냐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기초단체장은 10%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이 되거든요. 예. 제가 어제 가볍게 반문했던 것이 이러면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양쪽에서 공격받고 아니면 대중적인 호오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환에 계속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계양구인데 계양구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43% 이렇게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예. 그럼 그분들이 지하철역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서명 받으면은 10%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직무정지 시키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이 TV에 자주 나오시고 선명한 그런 어떤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내 주민소환에 시달릴 거다. 그래서 직무가 계속 정지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일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죠. 그렇다고 10%를 예를 들어 20, 30%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아무도 주민소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질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주사일제와 정년 연장 논의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주사일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용주나 아니면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소비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의 문제인데 주말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보다는 멀리 관광지나 아니면 해외가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요. 그러면 주중에 이제 5일 동안 장사하시던 분들이 주 4일 장사해가지고 그걸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저희가 예를 들어 회사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이라면은 5일치 장사하시던 걸 4일치 장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물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단가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검토해볼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개혁신당 내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장애가 된다, 뭐 이런 지적들 많은데요. 좀 해결 방안 있으십니까? 근데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랑 최고위원 한 분 제외하고는 개혁신당의 모든 인사가 지금 일치 단결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와가지고 도장을 안 준다든가 통장을 안 준다든가 하는 거는 그냥 그분이 선택하는 좀 황당한 방법이고 어차피 은행 가서 저희가 새로 등록하면 다 됩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최근 며칠간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애초에 이 사태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지만은 이제라도 바로잡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맥락이 같이 이어서 뭐 정계 개편 그리고 또 다른 판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좀 연계가 되는 얘기일까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 전에 저희가 어떤 정계 개편을 시도하고 이러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이 되면은 그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그 공간을 열어버려야 된다. 이런 취지지 저는 지금 선거 앞두고 정계 개편에 저희가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개혁신당의 내용 여파로 지금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 얘기를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과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항상 좀 반대하는 분들이 갈라치기, 혐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혐오나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제가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가지고 이건 이제 재조정이 필요하다 한 것이 노인 갈라치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정책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지하철 요금이 뭐 인상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이런 걸 다룰 때마다 항상 특정 계층, 특정 뭐 성별 이런 얘기하면서 못하게 하면은 결국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저는 거기다 여성 갈라치기, 여성 혐오 이런 거는 실제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지도 지적을 못해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비판이나 아니면 이런 뭐 글쎄요. 저는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제가 정책적으로 할 일은 해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